최고의 치유는 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방법은 누군가 그 돈을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갖고 가기 위해서 현혹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와 동시에 심신의 자유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우입니다. 한약사고요. 저서로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과일식 책이 있고요. 임금님의 다이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는 다이어트 보좌관 예방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약만을 취급하는 약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저는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을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이후에 사업을 했다가 30대 때 약대에 진학을 해서 최종적으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을 팔지 않는 약국, 약을 먹지 말라는 약사,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상담과 강연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들 나이살은 절대 안 빠진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교차되면서 그로 인해서 살이 찐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독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몸에 쌓인 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비만으로 이어지고 염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소 배출을 하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7대3의 법칙입니다. 가장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게 바로 채소 과일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채소 과일식의 비중을 7 그리고 나머지 3을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약으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을 채소 과일 또는 집에서 직접 만든 과일 주스로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어렵긴 해요. 술, 담배, 탄산, 커피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섭취를 제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은 20, 30세 때 그리고 40대까지 익히 많이 하셨던 분들도 50대나 60대에 들면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이 네 가지만 줄이고 이 비용으로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씩만 사서 꾸준히 10년만 모아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커피, 탄산 이렇게 네 가지는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 중에 이 2가지를 먼저 제한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건강한 것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명 밀가루로 만든 라면, 빵 이러한 가공식품으로 인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당뇨에 걸리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 당뇨병에 걸려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가공식품을 제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육류 섭취 즉 동물성 식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단백질은 먹을 게 뭐가 있지? 고기. 이렇게 주입식으로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고기뿐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우유를 가루로 만든 분말 단백질, 산양유부터 해서 이러한 단백질 기능식품도 아닌 가공식품까지도 단백질을 위해서 드시는데요. 단백질 섭취는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아시지 않으셔도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콩에 속하는 콩 22g이 닭가슴살의 170g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모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낮 12시 이전에 밤 8시 이후에는 많이 야식들을 안 하시는데요. 추가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아침에도 역시나 과도한 에너지 섭취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간단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최소 8시 즉 12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게 아주 독소 배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밥 대신에 채소 과일 또는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5가지만 유념을 해주신다면 5060대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을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화학 첨가물, 특히나 약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접하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된 세대입니다. 10대 때는 타고난 면역력과 자연 치유 능력으로 독소 배출이 원활하고 해독을 해서 이겨냈고, 20대 때 역시 술, 담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몸에 쌓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대 때까지는 건강에 큰 이상을 없이 지냅니다. 이제 30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30대와 40대 때 해독이 안 되어 쌓인 이 독소들이 바로 50대와 60대 때 만성질환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바로 암은 이러한 독소 배출이 안 되어서 오랜 시간, 5년에서 10년 동안 몸에 돌연변이가 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060 세대가 하셔야 될 일은 암보험을 계속 가입하시거나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드시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때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소 배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드셔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이 영양소들이 몸에 소화 흡수돼서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효소를 많이 들어보시고 효소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효소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42도에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에서 37.5도인데요. 바로 40도가 넘으면 몸에 이제 무리가 온다고 하는 이유도 실은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기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소를 먹기 위해서 가공된 효소를 사 먹었다? 이미 대량화되고 가공식품 된 거는 살균,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즉 기본 100도씨에서 고온 살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공식품에는 효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드시는 유산균이 점점점 가루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효소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천 개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즉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자연 치유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러한 암세포들이 사라지지만, 특정한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암세포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계속 커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암세포를 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 하신 분의 몸을 들여다봤는데 암세포가 많아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암세포를 너무 두려워해서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제가 가득 든 기능식품이나 약물로서 몸을 해독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암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기검진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50대, 60대에 암 선고를 받으시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모르고 그냥 갔으면은 더 실제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도, 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제 초기암입니다, 생존율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5060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은 내 몸에 쌓인 독소들을 자연스럽게 해독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면 반드시 암의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도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올리브 오일이 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정말 비싸게 주고 자연 추출했다고 해서 하루에 3숟갈씩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먹고 있는데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리브 오일조차도 매일 드시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나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야 된다. 즉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LDL은 낮춰야 된다. 이것까지도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실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간에 무리를 줘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즉 콜레스테롤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기름덩어리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인데, 흔히들 동물성에서 나오는 기름,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섭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식물은 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즉 고기나 우유나 유제품류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이거를 다 흡수하고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 즉 기름으로 남게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피해서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홍합씨유, 초록잎 추출물, 이러한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채소, 과일에 항상 올리브유를 두르고 먹는 건데요. 즉 뭐가 몸에 좋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팔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땐 반드시 다른 채널인 홈쇼핑에서 올리브유를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몸에 좋다고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50, 60대 계신 분들은 일단은, 왜냐 30, 40대 때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의 안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 식물성에서 유래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곳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름, 바로 식용유입니다. 콩으로 만든 기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식용유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와 함께 신장질환이 늘었습니다. 즉 기름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요. 특히 식용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가 거의 99.9%가 수입된 콩을 쓰는데 바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된 조작 콩을 씁니다. 이것은 이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외식에서 먹는 섭취하는 기름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기름을 내 비싼 돈을 들여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뭐로 연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실지도 모른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에 연결이 됩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고, 저 역시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동료들 모두 오메가3도 팔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팔지만, 오메가3가 대표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는 초좋은 게 RTG, 오메가3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부작용이 계속 발견돼서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덩어리를 내 돈을 주고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 아무리 좋은 가공을 했더라도 그 자체를 이미 우리 몸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 될 뿐더러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다 독소로 쌓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일부러 내 돈 들여서 좋은 기름을 찾아서 사 먹지는 말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먹게 되고요.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죠, WHO나 모든 영양학자나 음식 전문가들이 붉은색 고기, 즉 육고기, 소, 돼지, 닭고기는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특히 가공육, 발색제, 붉은색을 더 돋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는 가공육, 즉 햄이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크 소시지, 스팸, 이러한 것들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 인간이 원래 채식이다, 잡식이다, 육식이다 라는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육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도 고기를 먹으면 발암물질을 먹는 거랑 똑같다. 특히나 태웠을 때 숯불에 태운 고기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태우는 순간에 벤조피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섭취에 있어서 채소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인간이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거치고 500년 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하게 두 산맥이 우리의 중심, 경제 중심 축을 이뤘는데요. 바로 낙농업과 축산업입니다. 즉 잉여된 식량, 쌀부터 해서 밀, 모든 곡식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이 되고, 반대로 가축을 기르면서 소, 돼지, 닭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 경제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구상의 모든 밀림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것조차도 계속 자연 파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육되는 소, 닭, 돼지들이 먹을 사료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밀가루를 심고 곡식을 심기 위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80%는 가축이 먹을 사료를 위한 곡식을 만들고요. 단 20%, 실제로는 10%대라고 보는데요. 소수의 곡식만 우리 인간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류 소비를 한다는 거는 곧 지구 환경 파괴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지구에서 그래도 반백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위에 정육점 하신 분도 계시고 계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우유를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이걸 생계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를 쉽게 아무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내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3번이나 4번 정도, 일주일의 절반은 내가 고기를 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게 된다면 예전에는 꽃등심, 마블링 많은 게 맛있고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서 기름 덩어리입니다. 지방이 적은 안심 부위를 드시고요. 실제로 단백질, 즉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이 손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램으로 환산하면 60g 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양이죠. 하루에 이 이상을 먹으면 역시나 영양분 섭취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됩니다. 즉 다 과잉으로 돼서 살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g만 먹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대부분 1인분을 150g에서 200g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식을 하시든 집에서 고기를 사다 드시든 이 200g을 넘지 않게끔 유념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유기농 목축이나 가축을 기르는 고기를 좀 신경 쓰셔서 무항생제라고 쓰여있는 그 팩에 쓰여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리고 동물성 화학 사료를 먹고 자라지 않은 돼지, 항생제를 맞지 않고 자란 닭을 먹도록 이러한 데다 돈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데 돈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데 더 돈을 쓰시는 게 내 몸을 나중에 병원비로 안 쓰는데 가장 지름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60이 되면서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운동 좀 해봐야겠다 하고 헬스장에 가셔서 PT도 받고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칼로리 개념입니다. 칼로리 수치로 접근을 하면서 이만큼 운동을 지금 30분 뛰었으니까 뭐 1000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음식은 이만큼 드셔도 몸엔 괜찮습니다. 이 총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운동까지도 포기하시는 사태에 이릅니다. 칼로리,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수치화시킨 겁니다. 이걸 열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칼로리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칼로리는 더 이상 신경 쓸 법칙도 아니고 망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쉬운 예로 우유가 60칼로리고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대로 따지면 당연히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먹고 지내야 몸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훨씬 더 몸에 건강하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바로 이 칼로리는 채소 과일식에서 가공식품으로 넘어오면서 식품회사들이 안전하다라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가공식품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칼로리 개념을 계속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의학계에서도 더 이상 칼로리로 몸을 다루고 비만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지만, 이미 오랫동안 모든 게 칼로리가 도입이 돼 있고 식품 성분표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연결지어서 건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실로 더 이상 칼로리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먹방이죠. 먹방. 대식가들. 호리호리한 여성분이 뭐 햄버거를 한 번에 20개씩 먹습니다. 라면을 막 10봉지씩 끓여 먹고요. 그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바로 체질 그거 하나입니다. 칼로리 개념으로 따지면 그분들 이미 이렇게 서양 사람들보다 더 살이 쪄야 돼요. 이러한 대식자에 이어서 반대로 조금 먹는 소식자 먹방이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칼로리 개념에 가장 우리를 올짝달싹 못하게 했던 이유가, 남자는 하루에 보통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를 꼭 먹어야 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가공식품에 나와 있는 몇 칼로리네? 이거 더하면 나 오늘 먹을 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빵, 초콜릿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내 에너지가 충분히 찼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소식자들은 특히나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친숙해하는 개그맨 김국진 님은 하루에 김밥을 3쪽밖에 드시지 않는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골프를 어마어마하게 치시거든요. 골프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우리 5060 세대들도 이제 골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집중력에서 쓰이는 정신적인 에너지와 함께 몸을 써야 하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같이 쓰이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김국진님은 김밥을 하루에 3쪽밖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고구마 하나,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 3개 이렇게만 먹으면서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칼로리로 음식을 더 이상 접근하고 칼로리로 영양학적 다이어트를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된다. 칼로리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당뇨 환자들은 흰밥 대신 현미를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채식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조리, 보리, 조조, 뭐 수수, 쌀 뭐 이러한 통곡물들을 있는 그대로 먹었을 텐데요. 현미는 살아있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백미는 죽어있는 쌀입니다. 똑같이 땅에다 심으면 현미는 싹이 나지만 백미는 싹이 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쌀을 먹어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리를 많이 먹어왔었고, 쌀도 도정을 하는 게 돈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훨씬 더 먹기 편하게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됐던 거지, 실제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양학적으로도 쌀겨와 쌀 룬에 70~80%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추구한 이 식생활 문화가 결국엔 장기적으로 30년, 40년, 50년이 되면서 당뇨의 가장 큰 주범이 돼버렸던 거죠. 그럼 서양 애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고 고기가 주식인데 그럼 걔들은 그럼 당뇨 안 걸리나? 콜레스테롤만 많이 안 좋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이 음식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의 체질에 의해서, 동양인은 쌀을 먹어야 되게끔 소화 구조가 돼 있고 서양인은 육식을 해야만 뭐 에너지가 잘 돌고 아니면 소화를 잘 할 수 있게끔 절대 그렇게 진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와이나 미국으로 골드러시 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민을 이주를 갔는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다가 고기를 먹게 된 외국인들이 서양의 질병들이 많이 걸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심장병, 심장질환, 그리고 유방암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근데 서양인들도 고기를 이제 안 먹고 쌀을 늘기 시작한 분들은 또 당뇨가 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적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밥심으로, 나는 여지껏 삼시세끼 다 먹어서 난 무조건 쌀이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미로 바꾸십시오. 현미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많이 씻게 돼요. 암 중에 가장 발견하기가 늦어서 생존율이 아직까지 제일 낮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고 발견해도 췌장암 뭐 말기, 사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든 거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소화효소가 나오는 것이 이 침이에요. 학창시절 때 들었던 아밀라제. 이 침은 탄수화물을 소화하게 되어 있는 효소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위나 장에서 해야 됩니다. 즉 덜 씻게 된 만큼 췌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즉 인슐린이 분비가 됐다 늘어났다 결국에는 이 균형이 안 맞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 그리고 당뇨약을 끊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뭔가 약을 팔려가지고 암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약장수겠죠. 근데 저는 채소과일을 도매를 하지도 않고요. 전혀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에 대한 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암은 최소 5년, 길면 10년 이상의 오래된 시간 동안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겨나는 암을 없애주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인데요. 흔히들 백혈구 또는 T세포, 대식세포 이런 어려운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림프 시스템의 체계만큼은 알아야 앞으로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독소를 다시 배출해내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혈관을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수족냉증 증상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동맥경화다 아니면은 혈압에 안 좋은 것으로 생긴 거다 아니면 고지혈증 개선약으로 콜레스테롤 약으로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약은 아직까지 증상을 치료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 자연 치유 능력,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이 자잘하게 있고요. 주위에 같이 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림프관인데요. 이 림프관 안에 있는 게 림프액입니다. 혈관을 상수도, 즉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림프관은 하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독소들을 가지고 있고 배출해내는 정말 중요한 이 역할을 림프관이 해줍니다. 림프에게는 대식세포도 있고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항체 물질들이 있는데요. 혈관과 가장 큰 차이는 혈관은 알아서 순환을 합니다. 심장이 펌프를 해서. 하지만 이 림프액은 끝이 림프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순환을 하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호흡을 해주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이 림프액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변에는 이 림프액 순환을 시켜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혈액순환의 개선만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림프액은 순환이 안 된 것과 동시에 혈관과 가장 큰 차이는 림프절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림프 주머니라고 쉬운 용어를 씁니다. 이 림프 주머니가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럼 이 림프 주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암과 같이 돌연변이 세포들, 독소들, 치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뇌나 심장으로 가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소들을 이 림프 주머니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5060 세대들이 많이 접하셨던 임파선입니다. 왜 임파선이 붓는다, 귀 뒤가 붓고 목 멍울이 붓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이런 멍울들이 실은 다 겨드랑이 같은 데가 이 림프 주머니, 임파선이 붓는 건데요. 이게 붓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쁜 증상이다,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기 전에 가둬두고 있고 이걸 서서히 배출을 해나가는 작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이다, 근종이다, 용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절개를 해버립니다. 떼어내버립니다. 그 순간에 림프액은 터지고 림프관을 아무리 절개를 잘하고 봉합을 한다고 해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암이 한 부위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로 오랜 시간 걸쳐서 고생을 해서 5년 동안 완치가 됐다라고 해야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 시스템이
회복이 안 돼서입니다. 이 림프 시스템에 있는 림프 주머니를 독소 배출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항산화제 이러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나오는 활성산소, 이 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는 이거는 뭐 하느님 종교정을 떠나서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다고 치면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대항할 수 있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게 또 했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유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무엇이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소발식입니다. 왜?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즉 이 산화질소를 많이 섭취를 할 때 정체되어 있는 림프 주머니에 있는 암세포들이 자연스럽게 괴멸되고 사멸돼서 암을 예방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3개월을 판정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다고 하신 분들마저, 그분들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에 가서 하늘 바라보고 빛 쐬고 햇빛 쐬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 편히 정말 다 내려놓고 지내신 분들이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치유 능력을 살린 것. 이건 더 이상 의학계에서도 기적으로 보지 않고요. 이러한 인과관계들은 모두 파악이 됐지만 이런 건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채소과일식으로 돈을 안 버는 것처럼 병원 역시 채소과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고, 요양원이나 휴양림을 만들어서도 절대 수익 구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절대 암은 암보험으로 예방이나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채소과일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만 반드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5060 나이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두 가지가 이겁니다. 암과 심장병. 암은 그나마 지금은 뭐가 됐든 의학기술 덕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지만, 심장병 같은 경우 3명 중 1명의 최초 증상이 바로 심장마비이기 때문이죠. 즉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수도 없을 그런 시간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데요. 근데 또 인생이 다 언제요, 누가 먼저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게 솔직히 인생입니다. 사고로 가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병만큼은, 암과 심장병만큼은 반드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가공식품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더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을 너무나 빨리 처방받았습니다. 고혈압약, 흔히들 여성분들은 갑상선 항진증 아니면 저하증이다 그래서 갑상선약, 뭐 특별히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제, 동맥경화약, 그리고 빠르신 분들은 뇌혈관 개선제라고 그래서 뇌영양제까지 60대부터 드시기 시작하는데요. 실은 어떠한 약도 간과 콩팥은 싫어합니다. 인류가 현재의 모습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 모습을 하기까지는 70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녀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침팬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존재로부터 인간은 뇌의 발달을 선택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침팬지는 손과 발, 육체적인 발달을 선택해서 현재 동물원이나 숲 위에 나무 위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죠.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은 DNA, 즉 염색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의 구성이 침팬지와 무려 0.4%가 똑같은 게 아니고 0.4%만 다릅니다. 즉 99.6%가 같다는 얘기죠. 헌데 침팬지는 절대 암과 심장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실제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거든요. 헌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암과 심장병 그리고 온갖 질환으로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실제 인간의 현재 예상 수명은 자연사가 120세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지내는 수명은 60세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실은 어쩌면 5060 세대들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비, 간병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부동산을 해서 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물론 아파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중에 얼굴이 편안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선 그만큼 본인이 반드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얻어지지 쉽게 얻어지는 건 특히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에너지를 실제로 내 몸을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쓰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화학첨가제에서 벗어나셔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콜레스테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기름덩어리가 너무나 과잉 섭취돼서 모든 병은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이 림프 시스템, 즉 몸을 해독해주는 자연 치유 능력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물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밝혀진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면 아픈 환자는 없겠죠. 그리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잡으셔야지 현재 내가 30대 40대 때 해왔던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시고 술, 담배, 탄산, 커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밤에 야식으로 빵 먹고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영양제로 이게 해소가 될 거다. 약 먹으면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다시 50대, 60대를 보내버리신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시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기 때문이죠.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소화 에너지가 가장 인간이 쓰이는데 가장 큰 에너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이 먹을수록 위와 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먹었어, 이게 뭔지 모르고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수렵체지 생활할 때는. 그럼 이게 독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하고 장은 순식간에 이걸 토해내든지 설사라든지 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헌데 가공된 음식들은 인간이 접하지 못했던 700만 년의 시간 동안 처음 접한 화학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화시키느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채소 과일식 식단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약사님, 채소 과일 먹으면 포도맵이라고 그래서 속이 쓰리고 대장암을 많이 유발한다던데요? 아니면은 생마늘을 먹으면 알리신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간에 무리가 간다는데요? 그거 정말인가요? 저 이거 마늘 먹어도 되나요? 그러한 정보들을 모두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면이죠. 현대 과학에서 밝힌 식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즉 모든 물질, 음식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모든 약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는 독소가 있고 그 독소가 치사량이 넘으면 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채소 과일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을 시킨 만큼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파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늘, 생마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마늘주사, 감초주사. 보험도 안 돼요. 과일 채소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공하고 추출하고 효과가 검증된 이 약으로 직접 먹어봐. 주사를 맞아봐. 근데 이미 그거 역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게 밝혀져서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극소수만이, 왜냐면 의사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의료 사업, 생계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게 몸에 좋다고 해서 쉽게 주사를 맞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채소 과일식에 대한 정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음식 섭취 문화에서 생긴 건데요.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는 식후 디저트 문화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든 고기를 먹든 라면을 먹든 입가심으로 귤을 먹고 바나나를 먹고 토마토를 먹고 손님이 와도 식후에 차하고 과일을 내주는 게 문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이 들어간, 특히 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소화시키는데 기본 3, 4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고기 같은 경우는 7, 8시간이 걸리고요. 라면은 12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은 소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섭취하자마자 바로 30분이면 내려갑니다, 위장을. 근데 얘네들이 정체가 돼서 못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발효, 즉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채소 과일에 있을 때 몸에 좋은 건지, 이 위장에서 못 내려가고 여기서 발효가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패, 나쁜 말로 하면 썩는 거예요. 썩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소화불량이 되는 거는 내 위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먹는 음식의 방법, 순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그 증상이, 즉 우리 몸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먹지 좀 마. 근데 우리는 쉽게 소화제를 먹죠. 뭐 광고에서 하는 그냥 무슨 땡땡수 먹어버리죠. 그러면 쑥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만큼 위는 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위암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소화제, 위장약이 위암을 갖고 온다. 타이레놀이 간암을 유발한다. 이것까지가 돼서 우리 5060 세대들 젊었을 적에는 병원 처방하면 무조건 소화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뭐 갤포스도 같이 처방이 되고요. 몇 년 동안 다 사라졌어요. 왜? 위암이 유발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소 과일식은 식후가 아니라 공복, 식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전혀 불편한 게 없고요. 그리고 한방, 양방의 가장 큰 차이가 개인의 체질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뭐 사상체질 이런 것들은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채소 과일을 먹고 내가 불편한 게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위장의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으로 이해를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요. 그런데도 불편하다. 제일 대표적으로 토마토가 그렇거든요. 남성의 전립선에 좋다 그래서 뭐 데쳐 먹으면 더 좋고 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상하게 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쓰린다든지 반대로 더 에너지가 좀 힘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체질이거든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굳이 토마토를 드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일을 드시면 되죠. 몸에 좋은. 그러니 꼭 한 그 화학적 성분만을 가지고 채소 과일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기사에 속아서 전체를 안 먹어버리는 그런 우를 더 이상은 범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소 과일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누군가 가공식품을 팔기 위한 거구나 라는 전체를 보는 해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과일은 많이 먹으면 좋겠죠. 골고루 먹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채소 과일 뿐인데요.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저는 과일은 사과, 그리고 채소는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서양과 동양의 공통적인 속담이 많이들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 속담이 있어요. 매일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만큼 사과는 정말 모든 영양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도 장수 물질이 계속 발견될 정도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속담이 있죠.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 저녁에 먹은 사과는 독. 오랜 전통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생긴 지혜죠. 바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먹어온 것에 대해서 속담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모든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도 해결이 되고요. 다만 사과를 빈속에 드셨을 때 두통이 오거나 속 쓰린 분들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것은 위장에 쌓여있던 독소 배출을 사과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은 나는 사과가 안 맞나 봐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나나로 먼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침 공복 때 위장을 순화시켜 주십시오. 충분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침 채소 과일식을 해서 독소 배출을 하고, 그리고 사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런 불편한 증상이 없습니다. 조그만 불편한 게 처음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어디가 조금 이상이 있고 아프면 병원 오세요, 약 먹으세요, 이게 너무나 세뇌돼 버렸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실은 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는 게 무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매달 낸 국민건강보험, 즉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특정 계층, 특정 사업분들의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의료인입니다만 배를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고 약을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아침 사과, 소과는 2개 정도, 중과는 대과는 하나를 꼭 드시는 걸 생활화하시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양배추, 뭐 일본 여행 가시면 반드시 사오는 그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식품에 해당되는 게 양배추 관련된 소화제들 많이 사오세요.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캡슐 된 것도 있고 바로 양배추. 그만큼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뭐 삶아서 드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그냥 얇게 썰어서 언제든 생으로 드셔도 좋아요. 식감도 좋고 그리고 보관이 용이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뭐 1달 정도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효율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 양배추도 드시고 또 속이 좀 쓰렵다 하시는 분들은 식전에 말고 음식하고 같이 드셔주세요. 고기는 무조건 드실 때 채소랑 같이 드셔야 돼요. 상추, 깻잎, 뭐 치커리, 부추, 마늘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드실 때 고기는 소화 효소들이 흡수가 돼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들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채소는 양배추를 생활해 주시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몸에 맞다 그러면 아침에 사과, 당근, 바나나, 비트, 양파 이렇게 5가지 정도 넣어가지고요, 신선한 과일 주스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 드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만든 과일 주스여야 돼요.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첨가물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 올리고당도 넣으면 안 돼요. 설탕은 더더욱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에 사과 반드시 1개에서 2개는 먹겠다, 바나나 2개는 먹겠다, 양배추 한 움큼은 반드시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먹겠다. 그렇게 1달만 해도 우리 몸은 놀랄 만큼 아무런 약 없이, 건강기능식품 없이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칼로리 개념과 같이 거대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왜곡시켜 놓은 결과물입니다. 마치 채소, 과일로는 영양분이 부족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우리 인간은 필수 아미노산이 23종류가 필요한데 8종류는 몸에서 생성을 못하는데 반드시 외부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 채소, 과일로는 부족해. 고기 먹어야 해. 이게 아직도 축산업에서 쓰고 있는 홍보 마케팅인데요. 이미 과학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 얘기는 빠졌습니다. 채소, 과일식만으로 영양분이 부족했다면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습니다. 70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올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약 5,000종이 넘는 포유류가 있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동물이죠. 참고로 재미난 사실이 고래도 포유류입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덕분에 고래가 포유류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 5,000종이 넘는 포유류 중에 지금 현재 최상위자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 공룡이 멸망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군림자가 된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육식이 아닌 채소, 과일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어딜 봐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서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채소, 과일식에 모든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절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미량 영양소, 미량 영양분,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아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5060 세대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원로분이 계시는데, 증문즉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병이나 정말로 이 힘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바로 법륜 스님인데요. 저도 정말 존경합니다.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분은 또 불교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어야 극락 간다, 이 종교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어느새 70이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온 지난 50년의 시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매일 새벽 3, 4시에 기상해서 108배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쩔 때는 3000배까지 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면
청소년, 2030, 우리 5060 세대까지 다 오르면서 만납니다. 증무주설 강연도 다니시고요. 근데 더 정말 제가 한 번 더 반성하게 됐던 게 이 법륜 스님이 여가 시간 때 뭘 하시나 했더니 농사를 지으세요. 세상에. 유기농 즉 식량이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해서 이 식량이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유기농법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하는 게 반드시 국가 경쟁력에 필요하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직접 하십니다. 스님이라서 고기를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스님들도 고기 드실 수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법륜 스님은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만 지내시는데요. 가끔 휴게소에서 우동까지는 드시더라고요. 밀가루, 국수를 그래서 좋아하긴 하세요. 밀가루가 아닌 뭐 메밀이나 현미로 만든 국수를 많이 드시는데 법륜 스님만 보더라도 모든 에너지가 충분히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이처럼 채소과일식, 심지어 단식, 어느 분은 호흡만으로도 물조차 안 먹고 한 달을 지내십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힘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의 논리대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분들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되죠. 그분들이 그러면 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챙겨 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즉 독소를 최소화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해주는 채소과일식을 생활화했을 때만이 인간은 질병을 예방하고 아팠을 때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7대 3의 법칙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아예 술, 돈가스, 치킨, 맥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는 일요일에 하루만큼, 주말만큼은 채소과일식을 온전히 해보십시오.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3일 정도는 내가 고기는 아예 안 먹겠다.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림프 시스템이 회복이 저절로 됩니다. 참 제가 우리 5060 세대 분들에게 좀 어떤 분들에겐 충격적이고 어떤 분들에겐 신선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야? 정말이야? 저 역시도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고 20대 때까지 배가 고프면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쪼리퐁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전 더 이상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의 불편한 진실은 나라에서도 지금은 인정을 했어요. 다 국민학교 세대시잖아요. 무상급식을 더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지방교육청으로 소관을 이관했고 다시 교장 재량권으로 줬어요. 왜냐면 우유가 더 이상 10대 즉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비염, 아토피 등 여러 질환을 알러지 질환을 유발하는 게 확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한 식품이라면 누군가는 알러지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가공식품 뒤에 성분 함량표나 아니면 문구를 보시면 위 제품은 우유, 두유, 대두, 토마토와 같은 식품을 제조한 곳에서 동일한 곳에서 생산시설을 했습니다. 알러지에 주의하세요. 이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 큰 겁니다. 헌데 아직도 50대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해선 우유를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는 우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칼슘 섭취를 할 수 있다. 예전보다는 대놓고 못해요. 왜냐면 허위과장 광고에 걸리거든요. 이제는 약사법에도 걸리고 의료 광고에 걸릴 수준까지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우리 자녀에게 챙겨주는 최고의 아침 선물 든든한 영양소라는 시리얼 광고와 우유 광고는 합니다. 우유가 저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나쁘다 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정말 광활한 목장에서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풀 뜯어 먹고 송아지 젖 충분히 먹이고 그런 조소에서 가짠 우유냐는 거죠. 저기 몽골에서 키우는 사냥, 염소 그런 우유 먹을 수 없어요. 현지인 아니면. 대부분이 빨리 키우고 젖을 빨리 내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를 마치고 새끼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시키고 어미가 울부짖습니다.
거기에서 젖을 짜내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음식에 스트레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우유를 또 한 번 멸균,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왜? 유통을 해야 되니까요. 냉장 보관한다고 해서 살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크림층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멸균 처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소, 실제 우유엔 영양소가 있어요. 그 많은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파괴만 되면 좋죠. 헌데 단백질이 돌연변이 변성이 돼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요. 왜? 카제인 나트륨을 뺀 커피, 프리 믹스 커피가 막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고, 카제인이라는 성분을 안 쓰는 분유가 비싸게 팔리고도 있습니다. 즉, 이 우유에 든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 카제인은 모유에 든 단백질보다 300배가 강한 그런 화학 구조로 돼 있어서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서 도리어 칼슘을 흡수하는 양보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뺏깁니다. 이 사실도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좋습니다. 그 뒷면에는 칼슘을 더 뺏깁니다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우유는 충치가 안 생기는데 살균 멸균한 우유는 충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무려 194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 함구하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유 소비량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즉 우유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부가 농민들과 산업을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우유는 남아 도는데 우유값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값이 오른 이 기회에 한번 우유 끊어보세요. 우유에 포함된 모든 유제품 끊어보세요. 그럼 뭐 있어요? 치즈, 버터, 요거트, 요구르트? 치명적인 이유가 치즈나 버터로 가공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곰팡이 독소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 사실은 정말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 먹이고 키우셨을 거고, 지금도 또 늦둥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즈를 간식으로 주신 분도 계실 거고, 헌데 왜 내 돈을 들여가면서 내 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 먹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긴다면 유제품부터 끊어보십시오. 비염, 아토피 환자들은 유제품만 끊게 해도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따로 한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렇게 약을 씁니다. 먼저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러고 약을 써야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녀도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안 나아요. 원인도 못 찾고. 어느 곳에서도 유제품 끊으란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한 달만 끊어봅시다. 좋아져요. 그래서 유제품은 실제로는 우리 몸에 변성 단백질을 줘서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요. 대세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위가 4개가 있는, 즉 송아지가 먹는 게 바로 우유예요. 유일하게 36개월이 넘어서 성장을 다 하고 노인이 돼서까지 우유를 먹는 유일한 포유류라는 사실. 이게 자연 진화 법칙에 의해서 몸에 좋으니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포유류들이 엄마 젖 빨고 있어야겠죠. 다 큰 호랑이도 젖 빨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바로 여기서부터 고기, 축산업에 속하는 이 우유 산업에 우리 인간의 몸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질병에 앓기 시작한 겁니다. 우유 하면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요새 유행하는 산양류 단백질. 그거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그냥 우유, 그냥 수입 우유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드세요 한 거예요. 산양류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그냥 우유를 먹어도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어려운데, 이걸 한 번 더 분말로 가공을 해서 완전히 단백질이 변성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다면 위가 4개인 송아지는 이거를 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채식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소화기관이 발달한 인간은 단백질 흡수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모유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신생아부터 돌까지 모유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초유에도 단백질 구성 성분이 7%밖에 안 됩니다. 즉 70%가 아니고 7%란 얘기는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고 신진대사를 움직이는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미량에 필요한 이 단백질을
가장 필요한 힘을 얻는데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산속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냥의 젖까지 짜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수입을 해다가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무얼 믿고 먹냐는 거죠. 첫 번째,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고 제조가 됐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OEM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먹더라, 이렇게 좋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유행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들은 부작용이 금방 밝혀지고요. 대표적인 게 크릴오일이거든요. 크릴오일, 고래가 먹는 새우 고래밥인데 몸에 좋다고 해서 다들 너나 없이 사 먹었더니 역시나 바로 기름덩어리여서 부작용, 콩팥을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위협을 줘서 바로 기능식품에서 탈락됐어요. 근데 또 조용히 있으니까 살며시 일반 가공식품으로 또 팔아요. 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새로 접하니까. 산양류 단백질 역시 당장에 지금 문제가 안 됐지 반드시 간과 콩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하게 소화가 힘든, 변형된, 그냥 단순히 가루겠지, 분유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분유도 역시 아기에게 안 좋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클 이유도 없고 이제는 보존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단백질, 채소 과일식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보다 더 소화시키는데 어렵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순간 힘이 난다고 느끼는 건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서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 순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양류 단백질 비싼 돈 주고 사드시지 마세요. 우유, 밀크플레이션 끝나는 기간 동안 최소한 3개월만 끊어보십시오. 몸이 저절로 가벼워지시리라고 장담드립니다. 커피는 발암 물질입니다. 신조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이죠. 근데 얼죽아도 생겼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즉 한겨울에도 찬 여름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35도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 37.5도인데 체온이 1도씨 떨어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와요. 즉 항상성이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거. 근데 항상 찬 음료를 먹는다, 얼음을 먹는다, 내 스스로 일단은 내 면역력을 떨치는 걸로 이해를 하셔서 나이가 드실수록 절대 찬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온수 또는 뭐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온수와 냉수를 섞어서 이런 음량의 이런 걸 조화를 일으킨 그런 한 컵, 물 한 컵을 권해드리긴 한데 찬물을 절대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앞서 제 소개를 드릴 때 20대 때 은행을 다니고 첫 직장을 다니고 이제 빠른 은퇴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믹스커피를 접하고 은행 다니면서부터 원두커피, 아메리카노를 접하고 하루에 뭐 4-5잔은 기본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러고 제가 했던 사업이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고 커피를 생산 및 제조해서 납품까지 했어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믹스커피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유일한 인스턴트 커피인데요. 1976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 커피도 많이 납품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기적같은 소식이 있었죠. 아주 깊은 곳에 매몰된 광산의 광부 두 분이 약 10여일 만에 생존을 무사히 하셨어요. 너무나 두 분 다 건강히 오셨어요. 두 분이 뭐 체중도 안 빠지셨어요. 심지어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생존했냐 하고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사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응급실 의사분이. 이분들이 믹스커피를 드셨는데 아마도 그게 열량을 공급해서 생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모든 인터넷에 믹스커피의 좋은 점, 열량, 칼로리, 그리고 심지어 커피회사 주식까지도 올랐습니다. 모든 언론에 홍보비, 광고비를 투입해서 죽어가던 믹스커피를 살려놓은 거예요. 왜? 이미 설탕, 프림, 커피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고 안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로 갈아탔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처음에 기사 나오고 안 나왔던 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믹스커피 30봉지 갖고 가셨는데 3일 만에 다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물만 드신 거예요. 서로 두 분이 체온 유지하면서. 그나마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즉 인간은 산소, 공기, 호흡과 물, 그리고 체온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최소 60일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생존한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식품회사들이 얼마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제약회사는 훨씬 더 하겠죠. 커피는 원래 검정색이 아니에요. 녹색이에요. 콩이니까. 그럼 이 콩을 태운 거예요. 150도에서 200도 넘는 열로. 그럼 고기 태우면 뭐 나온댔죠? 벤조피렌 발암물질 나온댔죠? 콩도 똑같이 나옵니다. 콩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술, 담배, 탄산음료, 코카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코카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코카콜라예요. 근데 이제 마약류로 돼서 코카인은 못 넣으니까 카페인만 계속 넣는데, 술, 담배, 코카콜라,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너무나 밝혀지니까 이 식품회사들이 뛰어든 것이 커피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4대 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회전을 하고 생산을 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콩을. 그러면서 곰팡이 독소가 생겼어요. 수입을 해옵니다. 전량 수입이에요. 진짜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 커피 드셔야 이거는 유기농 커피구나, 정말 원두가 좋은 거구나 하시지, 시중에 드시는 건 다 곰팡이 독소가 99%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곰팡이 독소는 암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로스팅한 이 원두를 여기서 그냥 끝나냐? 갈아요. 갈면 우유랑 똑같이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화학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간 가루를 에스프레소로 압착해요. 쫙 짜냅니다. 와,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이 나와요. 그동안 로스팅한 거를 바로 먹지 않거든요. 그럼 로스팅해 놓은 콩을 놔두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산패가 돼요. 그 유통 과정, 생산 제조를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걸고 장인의 마음으로 유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패가 돼요. 기름이 산패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압착시킨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을까요? 똑같이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를 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해서 그 기름을 한 번이라도 먹는 거죠. 집에서 갈아서 신선한 원두를. 근데 신선한 원두는 없어요. 한 잔에 진짜 100만 원짜리 이상의 커피를 드셔야 신선한 원두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 구조상. 몸에 좋다고 하고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뇨작용에 좋다, 항산화 물질이다, 좋은 것들만 부각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커피 먹어도 되나요? 특히 임산부들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가 이래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실은 임산부 하루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은 태반에서 걸러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커피 생산을 했었던 시기에 그 커피를 로스팅을 배울 때 그 누구도 이런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30대 때 사업하면서 그때는 저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커피, 에스프레소 매일 CM을 30-40잔을 넘게 하면서 불면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니까 또 술을 먹고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또 신경 수면제 먹고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서 제 몸이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심장 통증까지 왔어요. 그때는 커피라고 원인도 몰랐어요. 연결도 못 지었어요. 왜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봤는데도 커피 끊으라는 말 못 들었어요. 대학병원 3분 진료하는데 언제 이것 끊어라, 뭐 드시나요?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커피의 진실, 즉 부작용, 이미 발암물질로 시작한 태생이 발암물질인 커피의 좋은 점만. 왜 좋은 점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약에 쓰였던 비소조차도 예전에는 그 바나라는 부자라는 이러한 한약재를 사약에 썼거든요. 걔들도 세게 쓰면 독이 되는 거고 사람이 죽는 거고, 좋게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네, 커피는 하루 한 잔도 더 이상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간하고 콩팥이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콩팥의 양쪽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붙어있는 장기가 조그만 게 있어요. 이름이 부신이에요. 말 그대로 콩팥 위에 있다 해서. 이 부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췌장과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를 여기서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아주 복합적인, 특히 변성된 이런 화학물들이 이 부신을 자극해요. 그럼 순간 각성효과가 띵 나면서 몸에 활기가 솟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점점점 카페인에 중독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모든 애들이 중독이 되면 교란이 와요. 더 강력한.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건강음료, 이온음료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카페인만 들었냐? 아니에요. 무설탕이라 그래서 더 어마어마한 혼합 첨가제, 엄청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커피가 이 부신을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부신피로 증후군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게 갑상선 항진증. 여성분들 커피만 끊어보세요. 50대 60대 분들 믹스커피 끊어보세요. 콜레스테롤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커피 역시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 왜? 술이 담배가 발암물질로 지정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담배 피면서 임산부도 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게 담배 광고예요. 불과 근데 20-30년 동안에 이제 이 과학적인 팩트는 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고를 붙인 거죠. 19세 미만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19세는 괜찮고 20세는 뭐 먹어도 좋냐요? 이거예요. 임산부한테 안 좋은 건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커피도 이 19금 개인의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은 너의 몸을 잃게 되는 발암 물질이라는 건 알고 먹어. 이렇게 된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상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로곤하고 잠을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 커피부터 끊어보십시오. 커피를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약물의 힘 없이 일주일만 2주만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단식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이어트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단식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 탄산, 커피 이렇게는 반드시 50, 60 세대에서는 안 하셔야 이게 돈을 버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끊기 어려운 핵심이 바로 카페인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커피를 지금 현재 4잔, 5잔 정도 먹어왔다. 근데 한 잔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미 카페인 중독에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온 차가 뭐가 있느냐? 녹차, 홍차가 있는데요. 홍차 같은 경우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홍차도 가공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녹차는 우리 동양에서, 인도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 녹찻잎을 햇볕에 자연 건조시켜서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굽는 정도로 가공을 해서 전통식으로 하는 녹차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카페인 들어가고 커피도 카페인 들어가고 그럼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에서 온 유래 성분 그대로를 변형시키지 않은 것과 이걸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추출해서 만든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온 거를 먹었을 때 인간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놀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녹차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먹기 편해서 가루 형태의 녹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는 순간에 알루미늄, 중금속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모든 채소 과일에도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루오라든지 중금속이 있어요. 아예 독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채소에 있는 독소를 가지고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기능식품에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렸어 라는 거를 해서 가공식품, 기능식품을 먹게 만드는 건데, 실은 이 자연의 섭리는 모든 게 같이 유기적입니다. 모든 게 같이 있을 때 이거를 한약에서는 군신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임금과 신하, 이러한 관계로 상호 보완을 해준다는 건데, 이 음양의 조화를, 음양오행을 깨트리는 순간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녹차도 가루로 만든 거는 알루미늄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환자들, 특히 수유하시는 분들, 태아에게 다 가거든요, 그 알루미늄이. 그래서 임산부들도 녹차는 권하지 않고요. 가루로 된 거 특히 여성분들 좋아하는 녹차 라떼, 커피에다 우유까지 넣은 거예요. 정말 난리 나겠죠. 네, 말씀 안 드려도. 녹차 가루로 된 케이크,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차차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물이고, 물조차도 채소과일에서 수분 함량이 70% 넘는 거는 채소과일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몸이 70%로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물 먹는 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 결명자차나 둥글레차, 메밀차, 차 종류가 오랫동안 인류가 먹어왔고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요. 콩팥도 마찬가지고요. 수분, 평소에 먹는 음료가 우리 콩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남성분들 정력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저하증이나 이런 비뇨기계 쪽으로 영향이 오는 거고, 여성분들은 자궁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질염이 오는 거예요. 가장 안 하셔야 될 게 자궁 쉽게 적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자궁근종이 있다고 이제는 출산할 일 없으니까, 부정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생리를 그만하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자궁은 아주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림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체온을 조절해주고 자궁이 갖는 기능은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갑상선과 맹장과 자궁은 제거를 한번 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의사와 상담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 종류는 그 정도 드시고 혹시 불면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차나 산조인차를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불면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시니까 차도 건강차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커피 사업할 때 차를 다 납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로 그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준이 정말 높았다고 봤어요. 특히 통곡물 같은 거 갈아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에도 말아먹고 우유에도 말아먹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식품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분 함량표에 보면 대부분 가공식품에 변성전분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즉 녹말이죠, 녹말. 이 녹말이 자연에서 온 거, 고구마나 감자를 같은 걸 갈아서 넣으면 비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이 덱스트린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 드시죠? 못 빼요. 술, 담배랑 똑같아요. 이미 거대한 식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사망률로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 물질들은 많이 빠졌어요. 식품화학 첨가물이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팜유, 가공유지, 가공버터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자, 튀긴 거,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비염 아토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 비염 아토피 있으신 분들 일절 가공식품, 과자 이런 거 다 끊어보세요. 라면, 밀가루 대신에 통으로 만든 밀, 뭐 현미, 견과류를 대체를 하는 제품을 찾으시려면 분명 있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제 전혀 안 넣고요. 견과류를 살짝 굽기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금이나 설탕을 전혀 안 쓴. 근데 비싸요. 그래서 한 포에 뭐 3, 4천 원 하거든요. 그 돈 먹고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실은. 그래서 이 불편함, 내가 뭔가 조리하고, 물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나 안 바빠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 문구를 넣어요.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가공식품 편하게 간단하게 영양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인스턴트를 먹은 만큼 내 몸에는 독이 쌓인다. 최소한 채소 과일식, 저는 그래서 채소 과일도 편한 바나나 드셔라, 귤 먹어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마저도 먹기 힘드니까 과일 주스 갈아서 드셔라. 안 먹는 것보단 낫다. 과일 주스는 간 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당 수치를, 혈당을 올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식후에 먹었을 때 얘기고요. 과일 순수하게 집에서만 과일 주스는 절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하고 채소에 있는 당 성분과 설탕에 있는 과당 포도당과는 달라요. 근데 이 두 개를 영양학자들은 아직도 같이 봐. 왜? 그래야 식품이, 가공식품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이미 설탕은 발암 물질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계속 빼잖아요. 뭐 스스로 식품회사가 시리얼의 3분의 1, 슈거 3분의 1, 아무튼 계속 다 마케팅을 펼치잖아요. 통곡물도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다, 가공식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구마, 감자도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됩니다. 40분 정도 한 번에 삶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럼 드실 수 있거든요. 온 가족이 또 두 분이 드시기에는 또 하루 정도의 그 정도 정성과 노력을 들이신 만큼 반드시 통곡물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말 음식을 통해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고민이신 분이 있거든요. 50대, 60대 돼서도 살이 안 쪄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채소, 과일식에 이 통곡물, 견과류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살도 찌고 힘이 타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40분 정도의 그 삶는 그러한 최소한의 정성은 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계속 직장생활, 아니면 제2의 직장, 또 제2의 인생. 저는 일은 무언가 계속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녁에 주로 회식을 하고 모임을 갖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요. 정신 같은 경우는 내가 식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이러한 것들을 좀 피해서 드셔주신 게 좋아요.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8시간 단위로 3개로 나눴어요.
동양 전통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주기를 나눴는데 서양에서도 이거를 호르몬의 이론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이 주기를 3대 주기로 나눴거든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예요. 말 그대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때 먹어야 제일 소화나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동화주기라고 해요. 섭취주기 때 먹은 낮에 먹었던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독소들이 있으면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바로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에 들어가요. 배출주기예요. 밤새내 야식을 드시는 경우엔 특히나 몸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이제 또 소화 흡수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배출을 하는데 에너지가 또 쓰여야 하는데 아침부터 또 밥이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고 뭔가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얘네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또 쓰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뇌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도 맞아요. 하지만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밝혀냈냐? 케톤체라는 물질까지 밝혀냈어요. 여성분 중에 아니면 남성분 중에 뱃살이 한번 쪄서 이거 죽어도 안 빠진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려면요, 최소 3일 정도는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3일. 왜냐면 이 3일 정도 안 들어왔을 때 몸에서 에너지원이 더 안 들어오네? 그 다음 태우는 게 뭐냐? 단백질을 먼저 태워요. 단백질은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흡수가 에너지원으로 비축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저장이 되면 좋지만 뭐 한 번 먹을 때 뻥 뽑자 하고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는데 써야 되는데 아침에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먹었다. 근데 이게 뇌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실상 봤더니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왔다. 그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단백질 쓰고 나서 지방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은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주일 정도는 채소 과일식을 하셔야 지방이 드디어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살이 빠지지,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도 입각해서 아침엔 절대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현미 드시던 분들도 격일차로 해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점심때는 가장 좋은 게 비빔밥 사드실 거니까, 그 다음 뭐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이런 종류인데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이 방법도 써보세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엄청 어려워요. 가장 안 좋은 조합이 우유하고 빵, 우유 토스트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 고기하고 밥,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원래 몸이 즉 알칼리, 산성, 중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성화가 되면은 죽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항상 약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소화 효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무슨 병에 걸리죠? 맞아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많이 겪는 통풍. 고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통풍이에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엄지발가락이 주로 많이 오는데 반대로 황제의 병이라고도 불리죠.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산 수치,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우리 인간은 아예 없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점심때만큼은 고기를 드시지 말고 탄수화물, 단백질도 동시에 드시지 말고 비빔밥은 먼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찌개도 된장찌개, 두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순두부, 김치찌개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밥 따로 반찬 따로 이 먹는 순서만 바뀌셔도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것만 원리만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시면 꼭꼭 씹어지거든요. 그럼 췌장이 기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이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그냥 5kg 빠집니다. 따로 뭐 안 하셔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 10%밖에 잡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 엄청 하시고 나서 그만큼 먹거든요.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점심때는 주로 조금 그렇게 드시고, 차는 첫 번째 카페를 가시면 일단은 커피는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커피숍에도 일단은 일반 허브티가 있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설탕, 액상, 과당, 시럽이 안 들어간 유자
청으로 만든 거니까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유자차나 레몬차에 설탕이나 액상, 시럽, 과당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건 드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이런 허브티를 드시고, 레몬차가 진짜 6, 7천 원 이렇게 비싸게 파는 애들은 좋은 유자나 레몬을 쓰는 카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그런 건강차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쌍화차가 9천 원에 팔아요. 제가 쌍화탕 제 한 포 파는 것보다 더 받아요. 그건 차고 저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쌍화차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액상, 과당, 시럽이 엄청나게 설탕과 버금가서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커피숍 가면은 절대 다니까 예전에 무조건 넣었거든요. 그리고 공짜니까 막 팍팍 짜서 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정도로까지 공짜로 주진 않지만 차 같은 종류는 반드시 허브티를 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단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들은 팔죠. 많은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죠. 다들 알아요. 이 영양제 다 같이 먹었을 때 이 일일 권장 섭취량 그리고 얼마나 소화되고 이게 배출되는지 아는 의사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단일 제품으로는 제약회사가 최소한의 실험을 하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영양제니까 약이니까. 하지만 수십 종류를 같이 먹고 여기다가 치킨 먹고 다른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조미료, MSG, 화학 첨가제까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주를 간다고 하지만 아직 풀 한 포기 과일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자연에서 온 있는 그대로의 영양분 에너지원을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5060 세대들이 많이 드셨을 종합비타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종합비타민 드시는 분 별로 없어요. 뭐 비타민C, 비타민 B 이렇게 다 드시죠.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제약회사가 갔을까요? 왜 종합비타민 판매를 거의 접고 단일군으로 갔을까요?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종합비타민을 장기 복용했던 군이 되려 수명이 더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종합비타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죠. 대신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니까 먹으세요. 비타민 C군 먹으세요. 아연 따로 드세요. 마그네슘 따로 드세요. 근데 모든 각각의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못 먹어요. 그거 알려주시는 약사도 있어요. 유튜브나 의사들도 SNS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항상 전제 조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될지 내 식구가 될지 그걸 누가 아나요? 기능식품은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먹어도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말 그대로 도장 찍어준 건데 이걸 홍보 마케팅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비를.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이 쌓이면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못 견뎌요. 그런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아니면 심장약, 기본 병원약을 드시는 분들은 실은 영양제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는 모든 어떠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한약이에요. 간수치 높인다, 어떠한 물질인지 모른다. 양방 항방 밥그릇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저 같은 한약사가 실은 나온 겁니다.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정해진 함량과 처방대로 해라. 우리나라만 현재 암센터에 한방 양방 협진을 하지 않아요. 가장 의학기술이 지금 선두주자인 미국의 세계의 유명한 암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 암센터에서는 기능식품을 쓰지 않습니다. 한약을 씁니다. 왜? 살아있는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물에 넣어서 그냥 풀을 달인 그 물을 먹게 해요. 물론 그걸 또 가공해서 가루 형태로 먹기도 하는데요. 그게 일본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정말 한약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방 양방 밥그릇 싸움에 대려 한쪽에서는 계속 건강기능식품만 미는 겁니다. 그러면 한약은 이거는 천연 생약인데 반대로 또 갖고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이미 이 천연 생약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자연유래 추출 성분, 심지어 자연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란 말이 나왔어요. 헌데 모든 가공이 된 순간에 천연은 없습니다. 자연 식품은 없어요. 독소가 쌓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효능 효과가 밝혀진
몸에 좋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드신다는 전제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3개월 드시고 6개월은 쉬세요. 그래야 효과를, 약은 아니지만 화학적인 첨가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응을 줘요. 뇌 호르몬 분비를 시키고 인간의 호르몬 체계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인위적이어서 장기간 되면 내성이 생기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몸에 독소만 쌓인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물의 내성의 가장 심각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이거 먹고 피곤한 게 없어. 소위 곰 먹으면 나는 술 먹고 다음날 숙취 해소가 잘 돼. 놀랍게도요,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미 의학계에서 제약회사에서도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밀가루로 준 약을 먹으나 설탕으로 만든 약을 먹으나 약을 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이 바뀝니다. 근데 내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 과일식을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는 걸 먹으면 얼마나 몸이 바뀔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하고 비싸요. 홈쇼핑에서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한 번에 사면은 싸게 주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 그냥 듭니다. 그 돈을 차라리 주식을 사세요.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걸 누리시고 안 아프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반백년을 그래도 무사히 일단은 잘 건강히 오셨다는 점에서 축하와 그리고 노고에 존경과 박수를 드립니다. 7대3의 법칙 5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속 제가 강조 드리듯이 자연에서 온 음식, 채소, 과일식을 7, 그리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 이러한 것들을 3으로 줄여라.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실 때고 그리고 걱정도 되실 때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자연으로. 그래서 내 몸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해도 7080을 건강하게 맞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대3의 법칙은요. 나에게 정말 집중해주는 시간을 7로 가지시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부가 다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각자의 또 취미 활동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3은 가족들, 특히 손주들, 지인들 그동안은 정말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주부로서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자신을 위해서 할애하고 썼던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가가 생겼다면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내가 등산을 간 시간을 준다. 그러한 시간들을 늘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나이 들수록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누리지? 아니면은 저 나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이러지? 그 경제적인 거는 끝이 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절대 돈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하게 사랑했을 때, 그 자존감을 높였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자기 개발하고 내적 성장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7대3, 나에게 7, 다른 사람. 나 말고는 다 남이에요, 이제는. 특히 손주들한테, 손주 초등학교 어디 가냐, 유치원 어디 가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7대3의 법칙은요, 바로 자연 치유력을 7로 가지시고 약에 의존하는 걸 3으로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병원, 의사, 약국, 약사 아무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뭐가 좋다더라 하는 거는 반드시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죠. 이거 이상하니까 한번 돈 더 주고라도 해보시죠. 그 수억 원짜리 기계 사와서요, 돌려야 돼요. 의사 월급제입니다. 수당제입니다. 할당제입니다. 검사 많이 시키고 처방 많이 하고 수술 많이 시킨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예요. 절대로 제약회사는 환자를 위해서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진 순간 의료산업계 제약회사는 다 망해요. 지금이라도 약에 맹신하고 계신 분이 있었고 의존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자신의 몸이 가진, 왜냐? 5060
여기까지 특별한 큰 질병 없이 오셨다면 분명히 다시 몸은 회복하실 힘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조차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완치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재테크 많이 해서 부동산으로 건물주가 됐어요. 7080에 근데 병원에서 신세를 져야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제2의 인생을 꿈꿔야겠다는 그것도 좋습니다. 분명 열정을 갖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 비율,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결국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그러려면 내 몸에 대한 자연 치유 능력을 늘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7대3의 법칙은 소비를 여지껏 10을 해오셨다면 3을 줄이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 정말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80억이 넘는 이 인구가 엄청난 맹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비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0대, 60대가 되면 이제는 나에게 상품을 팔러 오는 사람이 이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명품 백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면 좋은 차를 이 정도로 내가 CC가 높은 차를 타는 게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얘기해 주는지 아닌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물욕, 소비, 과소비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줄인 만큼 나누십시오. 기존까지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내 회사 직장 동료들 같이 일하느라, 주위 친지들 돌보느라 자의반 타의반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정말 지금도 굶어 죽는 인구가 지구에 10억 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간은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대부분은 나중에 돈 벌면 뭐 기부해야지, 자원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50대, 60대 가서도 여기서 못 벗어나면 못합니다. 그럼 계속 쫓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또 암보험 들어요. 그럼 또 병원 가요. 아무리 몸이 힘든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절대 아프지 않아요. 왜?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몸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내가 소비를 10을 해왔다면 3만 줄여서 주위와 나눠보십시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 7대3의 법칙은 이제 세부적인 종합적인 걸 수 있는데요. 호흡, 명상 이 두 개는 조금 연결될 수 있겠죠. 채소 과일식, 햇빛 쐬셔야 돼요. 그 다음 걷기, 운동.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 모두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즉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는 뭐 전세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돈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절대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고요, 채소과 이식을 통해서 몸을 해독을 하시고요, 햇빛, 자연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팔기 위해서 햇빛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유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햇빛을 쐬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분만 쐬면 비타민 D 따로 안 드셔도 돼요.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루에 30분 햇빛 쐬면서 걸으세요. 운동?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자연, 숲에 들어가서 맨발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3가지 줄이셔야 될 거겠죠? 스트레스, 욕심, 집착, 이 3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3가지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내 몸이 사고가 나서 정말 다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팔다리가 뭐 이렇게 뭐 장애가 됐지 하는 상황이 돼도요, 안 죽고 산 게 어디냐. 20, 20대 청소년들, 꽃다운 나이들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사고를 겪는데 나는 그래도 반평생은 멀쩡하게 살았으니 아이고 눈은 보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아무리 그럼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재테크를 해서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해도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럼 나도 다시 70, 80대 다시 할 수 있지. KFC 켄터키 할아버지도 70대 그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을 열었다
받았다는데 난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힘을, 내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욕심, 집착, 돈을 막 벌어야겠다, 나는 다시 성공해야겠다,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자기를 코너에 내몰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대3의 법칙 5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지낸다면 은퇴에 이은 또 다른 은퇴를 하더라도 항상 마음의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방법은 누군가 그 돈을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갖고 가기 위해서 현혹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와 동시에 심신의 자유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멋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7080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